이제 상황화가 어떻게 그동안 발전되어 왔는가, 선교 현장 속에서, 아니면 선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한번 보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화 간의 대면이라고 하는 관계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화란 이론은 그 블러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교수님에 의해서 주창되어 왔는데, 사실 1970년대 말 토착화를 대신하는 용어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 문화 간의 1단계에서는 문화 간의 대면이라고, cultural encounter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1792년부터 이렇게 선교에서 첫 번째 단계가 문화적 대면으로 됐는데, 이때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갔던 해입니다. 그래서 구미 선교사들이 선교의 개념으로 사용했던 문화 간 대면이란 용어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서구 문화나 종교를 또는 열등한 것으로 보고 이를 서양 기독교 문화로 대치하려는 초기 선교사들의 시도를 표현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나 가톨릭 선교사들이 이런 기본적 자세로 출발해서 비서구 사회 속에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패퇴시키기 위해서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되고, 개종을 위해서는 서양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호는 뭐냐면, 이들의 구호는 기독교화는 문명화였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 되려면 문명화 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 간의 대면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학교, 병원, 교회 뭐 이런 사회적 기구를 먼저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비서구인들이 서구인들처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하는 수단이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구인들은 비서구인들을 어린애 취급해버리는 거야. 얘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명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지. 그들이 문명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의 지도와 감독과 훈련을 받아야 문명화가 되고 기독교화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1단계 선교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산지족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태국의 산지족에 우리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들어가면 그들이 너무나 문명화되지 못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집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대나무로 짓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하고 같이 살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지? 옷도 입지 않고 살고요. 예전에 필리핀의 깊은 곳에 갔더니 옷을 다 벗고 살아요. 여자들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옷을 입혀야 되겠다. 전기가 들어가야 돼. 전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공부도 할 수 있어. 텔레비전도 볼 수 있어. 문화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 처음에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 세우고 전기를 끌어들이고 그들과 가면 문명화 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더 발전되어서 변화될 수는 있을지만 그 문명화가 기독교화는 아닌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자, 두 번째는 2단계에서는 형식적 토착화 단계입니다. 1856년에서 1900년 사이인데 19세기 중반에 오면서 정식으로 인류학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여러 서양 선교사들 간에 그들이 과도한 자민족 우월주의의 굴림에 대한 자성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자성이 싹 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현지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교회를
그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형식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56년을 왜 얘기했냐면 이때 중국에서 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삼자의 원리로 사역을 시작했죠. 여러분, 삼자의 원리는 뭐냐면 자치, 자립, 자전입니다. 자치, 자립, 자전.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그래서 1890년 이후 한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은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존 네비우스 선교 방법 때문에 우리가 자립을 시작했죠. 우리나라 선교가 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 그 교회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동남아나 이런 그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교사만 바라봐요. 선교사만 바라보고 선교사가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선교사가 옷 갖다 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자립을 못해요. 근데 한국에는 1856년에 존 네비우스의 중국 선교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삼자의 원리 자치, 자립, 자전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허든스 테일러가 1879년 바울의 선교 방법을 써서 중국으로 선교 나갈 때는 옷부터 갈아입어라. 그들이 먹는 걸 먹어라.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현지인의 역할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때가 2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서양의 기존 제도나 교리나 예식이나 교육 방법들 서양적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서양식 운영을 하도록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겉으로는 야 너희들이 이게 자립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문화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모든 시스템, 모든 교육 제도는 서양을 따라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형식적 토착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식적 토착화. 제 3단계가 있습니다. 자, 3단계는 문화 인류학의 영향이 시작됐던 1920년대예요. 이 시대에서 비로소 문화 인류학이 발달되면서 선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선교 훈련 기관에서 파송 선교사들에게 문화 인류학이라는 과목이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와 60년대 오면서 실천 문화 인류학이 복음주의 선교사와 선교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신설된 미국 선교학 협회에 선교학이란 간행물이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유진 나이다라는 사람이죠. 성경적 계시를 문화 인류학에 기초한 신학적 틀이 마련된 이후 현지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이때부터 배워서 본격적으로 실천해 온 게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단계에서 드디어 문화 인류학의 영향이 1920년대부터 들어와요. 문화 인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복음밖에 몰랐죠. 내 환경 속에서 받은 복음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모든 선교제에 그대로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들이 또 많이 생겼던 것이죠. 자, 제4단계는 형식적 토착화를 넘어선 단계였습니다. 1958년에 윌리엄 스멜리의 논문에 토착화 교회의 문화적 함의라는 그런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착화와 상황화에 대한 사고의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해 주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그들에게 넘겨줘서 너희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너희들이 이제 전도하고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면 토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이 스멜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교회가 현지인들에 의해 서양식 패턴으로 운영되는 것만으로 진정한 토착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수입된 어떤 패턴이나 어떤 조직은 그 자체가 선교사들에게 아무리 의미가 있고 오랫동안 그들에게 적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현지인들의 비록 의해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토착화를 할 수 있느냐, 거기. 그래서 토착화를 할 수 없다 하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 알렌 티 페이시죠. 이 풀러 신학교의 선교 교수님이었는데, 저서 중에 오늘날 선교의 토착화 원칙이라는 책에서 교회 성장의 양적, 질적, 유기적 측면을 다루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토착화했는가를 판가름할 때 자립의 질을 살펴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이나믹한 토착화의 질을 찾는데 6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첫째는 자화상, 자기 능력, 자결, 자립, 자전, 자기 헌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세웠다 할 때 정말 주님을 외래인이 아닌 우리 토착적 주님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섬김이 있고, 그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패턴의 예배가 있고, 몸된 교회 그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기능하고 토착적 구조를 갖춘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외부에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주님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부족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문화 속에서 사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한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이 유다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부족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토착화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란 결국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토착과는 사실은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다이나믹한 토착성, 그러니까 그 용어, 찰스 크래프트가 제시한 용어는 다이나믹한 토착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한 토착성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부족들에게 마치 전혀 저항될 만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믿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토착과는 힘들다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토착성, 토착화 됐는데 다이나믹한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화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수용하는 문화 속에 어떤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과정인데 그것이 외부로부터 입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외부 문화와 유사성은 없는 것. 그러니까 저건 외적인 거야. 예를 들어 언어하면, 말을 하면 우리가 단어를 얘기할 때 외부에서 들어온 단어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 문화의 단어인 것처럼 여겨질 만큼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자, 5단계입니다. 상황화로의 이행입니다. 1972년이에요. 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과거 지향적이고 정적 개념인 토착화란 용어 대신 보다 다이나믹하고 미래 지향적 개념인 상황화란 용어가 선호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때 상황화라는 단어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용어가 주로 WCC나 에큐메니컬 측에서 논의되고 제3세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해방 신학 같은 데 연계되어서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상당한 우려와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복음주의적 보수 진영이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70년대 말 조금씩 복음의 권위를 희석시키지 않는 한 상황화의 용어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때 이행되기 시작한 게 5단계예요. 제가 1970년, 80년,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상황화 그러면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색채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그들의 문화로 바꾼다고 하면서 이 말이 되냐? 여러분 달력에 그런 달력 보셨어요? 예수님이 가 쓰고 도포 입고 계신 거예요. 집신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는 이미 서구화되었죠. 우리나라는 이미 서구화되었죠. 서구화되었는데 예수님이 가 쓰고 도포 쓰고 말 타고 그리고 집신 신고 그리고 다니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상황화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상황화란 그 문화 속에 복음의 그 원리, 복음의 중심은 변화되지 않고 복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 문화 속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그들의 문화에게 가장 적합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건데 그걸 오해를 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반대적인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죠. 6단계 들어서 복음주의자들이 1977년대부터 상황화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토착화란 말을 집착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화라는 단어를 수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77년을 왜 잡았냐 하면 플러신학교에 딘 길릴랜드 교수님이 계셔요. 제가 공부할 때도 계셨던 분인데 별로 인기는 없었던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을 상황화 신학의 부교수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황화된 중요한 논문들이 발표되죠.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는 상황화란 예수님께서 그가 만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의 컨텍스트에 맞도록 복음을 제시하셨던 그 민감하고도 신중한 모범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은 아주 제가 계실 때 제가 있을 때 아주 거기 그때 계셨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고요. 인기가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플러신학교의 학생들의 180개국에서 왔어요. 제가 그때 공부하고 이분 과목을 들어가는데 학생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플러신학교의 학생들이 180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학교였어요. 다국적 선교에 대해서는. 근데 이분이 아주 독보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특별히 이분이 쓰셨던 문화 인류학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따로 소개는 하나 여러분 참고 목록에는 넣어놨지만 아주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거의 1000여 페이지에 가까운 두툼한 책인데 아주 자세하게, 아주 쉽게 인류학에 대해서 이분이 뿌리가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책들이 대부분 이분의 책에서부터 이렇게 정리되고 발전됐다고 할 만큼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성경 번역의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번역은 번역한 것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 언어의 원문처럼 들려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수입한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 자신의 문화의 산물처럼 보여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지인의 기독교의 설교, 신학, 개종, 문화적 변화, 리더십 변화 등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다이나믹한 동등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그런 설교, 그런 신학, 그런 개종의 문제, 문화적 변화, 리더십 같은 것을 그들의 문화 속에 가장 합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7단계가 상황에 대한 연구입니다. 상황 연구는 1980년대 들어서부터 아주 상당히 활성화됩니다. 특별히 1984년에 폴 히버트 교수님이 다 플러신학 교수입니다. 선교학 분야는요, 플러신학교가 어떤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논문 비판적 상황화 속에서 그렇지 않은 모든 기독교의 실천에 있어서 성경적 타당성뿐 아니라 문화적 적합성을 공히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토착적인 것이라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기독교와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성경적 태도라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길릴랜드 교수가 이 상황에 대하여 아주 광범위한 그 논지를 집대성한 책을 출간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황화는 오늘날 복음주의적 선교의 필수 요소고, 상황화는 성육신적이며 육신이 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상황화 신앙을 복음을 듣는 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됨이 없이 그들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상황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 과제들이 있어요. 상황화를 개념화하고 이행하려면 교회 정치, 리더십, 예식,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적절한 문화적 모델을 찾는 일 같은 것이 과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여러 분야에서 적절한 문화적 모델을 세워줘야 그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는데, 그 세우는 과정이 이제는 그 가장 큰 과제라는 거죠. 첫째, 상황화에 대한 학문적으로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현지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단체 행정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납득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현지 선교사나 선교단체 담당자들이 상황화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수용을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 상황화를 수용하기를 꺼리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화를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정착이 되는데, 이미 선교사들도 이미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선교사 훈련을 통해 상황화에 대해서 배워서 이론적으로 잘 이해했지만 선교 현지에 가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웠다고 해서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문화적으로 내가 가진 생각에 익숙해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상황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현지에 들어가서 이게 실천적으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 차이 문제입니다. 1세대에서 상황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바꾸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는 이미 1세대 적용이 돼 있어요.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세대 적응이 되면 2세대, 3세대에서는 이미 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상황에 있어서 영적 능력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세계 현실에 비하여 관 치유, 구원, 기도, 헌신, 비전, 꿈, 어떤 천사, 악령 등에 대해서 적절한 성경적, 문화적 표현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 문제를 성경적 원리 입각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는 논문에서 왜 상황화가 잘 이행이 되지 않느냐. 첫째는 훈련의 결핍이라고 봤어요. 선교사나 교회 지도자가 문화인류학이나 선교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훈련을 전혀 받지 않거나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첫째고, 둘째는 전통적 교회 평판, 오래된 전통이나 관행 등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 혼합주의 우려, 순환 끝에 개종한 현지인들의 끈질긴 저항들이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서구적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토착적인 상황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봅시다. 기독교라는 나무는 한 사회에서 길러서 자라게 한 후에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옮겨 심어서 그 나무의 잎사귀와 가지와 열매가 그것을 전해주는 사회의 산물임을 뚜렷이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씨로 심어서 받은 사람들의 문화적 토양 내에서 싹을 틔우고 그것의 비와 영양분에 의해 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의 씨에서 나오는 싹들은 땅 위쪽을 보면 그것을 전해준 사유와 상당히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땅 밑, 곧 세계관의 차원에서 보면 뿌리는 같고 생명은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의 뿌리는 같지만 나오는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각 나라에서 훨씬 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화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